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 2주차이고요. 네, 오늘은 경제론, 강론의 경제론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고 이번 주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일주일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앉아있는 게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자, 오늘 경제론의 내용이고요. 그 시장론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장론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정책론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이제 지난주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할 건데, 지난주에 이제 총론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총론 내용을 뭐 아주 상세하게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얼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총론에서는 네 가지 주제를 일단 맨 왼쪽에 썼었죠. 부동산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부동산 개념. 그리고 부동산을 분류를 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약간 언급만 했고요. 부동산 속성도 마찬가지죠. 요 네 가지 주제요. 그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은 여기라 그랬죠.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 요거 특성과 속성은 그냥 종류 정도만 알아두시라고 했죠. 부동산 개념에서는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였죠. 근데 그게 어느 한쪽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본다 그랬어요. 그 여러 가지 측면이 3대 측면이라고도 하는데요.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요 세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 부동산 개념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볼 때는 이걸 다시 나누어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누었죠. 협의의 부동산은 다시 뭐하고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굳이 뭐 교재 같은 거 볼 필요 없이요. 복습할 땐 특히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 99조 1항에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요. 근데 토지는 뭐 분명하지만 이제 정착물이 뭐냐는 거죠.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데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물건이 효용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그게 정착물이 되는 거죠. 잠깐 붙어 있다가 다른 데 이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정착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죠. 건물. 그 외에 이제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도 있고요.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나무, 수목이라고 했죠. 이런 것도 정착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특히 정착물이 아니면은 동산이 돼버려요. 정착물이면 뭐가 되는 거고요? 부동산이고. 그래서 빠른 사람들은 수목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수목도 부동산, 담장도 부동산. 자, 이렇게 일단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그걸 구별하고요. 그다음에 정착물을 다시 또 구별을 한다고 말씀 살짝만 드렸어요. 그건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얼개만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정착물을 다시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거는 일단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협의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준부동산에서 요놈은 민법상 설령 동산이더라도 그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적 장부를 떼봐야 된다 그랬죠. 뭐 등록 원부를 떼본다거나 등기부를 떼본다거나 이런 공적 장부를 떼서 그 소유주가 누군지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민법상 부동산처럼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준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협의광이 이렇게 하면 이제 법적인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자세하게 이제 잎사귀까지, 잔까지 넣고 잎사귀까지 그려 넣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측면은 그렇게 끝나는데,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얘네들은 이제 잎사귀를 다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 거죠.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자체가 하나의 소비재가 될 수도 있고요. 생산재, 소비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 전부 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자본으로 취급되기도 하죠. 그런 표현들을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들을 위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이렇게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얘하고도 이렇게 섞어놓고 구별하는 걸 물어요. 준부동산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섞어놓고 법적인 측면의 개념, 경제적인 측면 개념, 기술적인 측면의 개념을 구분해서 분류를 하는 것을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부동산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부동산학에서는 어느 한쪽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그랬죠. 그걸 다시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제 딴 데 갔다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이 딴 데 갔다 오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딴 데 갔다 오는 거죠. 그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일일이 다 이렇게 간섭을 안 해서 그렇지 저분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구나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집중하십시오. 순간적으로 집에 뭔 일 있었는데 그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딴 생각하시면 다 보여요. 나중에 이제 이름을 알게 되면 이름이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이름을 모르죠. 조금 지나면 이제 이 데스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분이 누구시고 또 직접 여쭤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바로 이름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을 때는 더 나갈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방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법경기 부동산 개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를 했죠. 여러 가지 이제 단어를 공부를 했어요. 단어 뜻만 알면 돼요. 일단 패스, 통과. 그 정도면은 충분해요. 그 단어 뜻에서 대지, 택지, 부지 이런 거 했죠. 대택부, 대지, 택지, 부지. 택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택지 개발한다 할 때 그 택지.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건설할 수도 있고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그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개발할 때 우리 택지 개발한다 그래요. 맞죠?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예요. 근데 대는 조금 좁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주거용 건물이나 또는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일단 대 이렇게 이제 좁게 해석하시고 그다음에 부지는 가장 폭넓게 사용된다 그랬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의 경우에도 부지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부지라는 말 쓰고요. 또는 아파트 부지, 학교 부지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부지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얘는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좁게 생각하시라고요. 맞나요? 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이제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실은 일주일 지나면 거의 포맷이 돼가지고 오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제 얼굴은 분명히 기억나실 거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듣고 나면 까먹고 듣고 나면 까먹고 일주일 지나면 사실 하얗게 까먹습니다. 나중 되면은 이제 1차와 2차를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일단 11월, 12월 달은 1차 위주로 이제 하시다가 나중 되면은 1, 2차를 동시에 들어가면 매일 수업을 해야 되죠. 매일 수업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분명히 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부동산학개론에서 들었는지 민법에서 들었는지 공법에서 들었는지 이걸 전혀 분간을 못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학개론이라 해도 법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전혀 이게 어디가 어딘지 주소를 전혀 분간을 못해요. 근데 이제 나중 되면 이제 다 나오죠. 나중 되면 이제 저거 무슨 시간에 들었고 무슨 시간에 들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대택부 했고요.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이런 것도 있죠. 이 공통점이 뭐였나요?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하는 거죠. 전환이 완료된 것은 아니에요. 전환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전환 중인 토지고요. 그 전환 중인 토지 중에서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고요.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라고 해요. 대분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택지지역과 농지지역과 임지지역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택농임 보통 이렇게 합니다. 택농임. 그리고 소분류라고 하면은 각각의 분류된 용도에서 다시 세분된 용도죠. 주상공 이렇게. 여기는 전답과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이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이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이어도 이행지. 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면 이행지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후보지가 되는 거죠.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 이거는 이제 농지에서 택지로 가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택지 후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환 중인 토지. 그 다음에 필지, 획지. 필지, 획지. 요거는 법적으로, 한 필지, 두 필지. 법적으로 이제 세는 단위죠. 등기 또는 등록의 단위라고 하죠. 토지 대장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기하는 거. 지난주에 혹시 등기와 등록의 차이점 말씀드렸나요? 등기하고 등록의 차이. 등기는 법원 관할에서요. 법원. 혹시 등기소 들어보셨어요? 등기소. 등기소가 행정부 관할이 아니고 무슨 관할이라고요? 등기소는 법원 관할이에요. 등록하는 거는 행정부 관할이에요.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등록한다 그래요.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등기부에는 등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토지대장이라는 것도 있고, 등기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주로 다루는 게 뭐예요? 등기부죠, 등기부. 거래할 때. 등기부상 소유권을 넘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땅을 샀는데,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는 걸 이제 샀으니까 내 명의로 옮겨야 되죠. 근데 이제 내가 3,000제곱미터라고 알고 땅을 샀단 말이에요. 등기부상 3,000제곱미터로 나와 있어요. 근데 토지 대장을 떼봤더니만 2,900제곱미터예요. 2,900제곱미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기부상 표시하고 이 토지 대장상 표시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걸 믿어야 되죠? 등기부를 믿어야 돼요? 토지 대장을 믿어야 돼요? 이때는 토지 대장을 믿어야 돼요. 토지 대장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땅을 사려고 이 파는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이제 등기부를 떼보잖아요. 그리고 그 등기부도 떼보고 토지 대장도 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파는 물건이 정말 이 사람이 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토지 등기부에는 3,000제곱미터, 대장에는 2,900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에는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요. 토지 대장에는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은 권리관계를 관할해요. 권리관계.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표시된 것 중에 그 물건의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물적 사항에 대한 것은 등기부를 믿으면 안 돼요. 물적 사항에 대한 것은 토지 대장을 믿어야 돼요. 권리관계에 대한 거, 소유주가 누구냐, 뭐 이런 저당이 설정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등기부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관할이, 법원은 권리관계를 관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토지를 사게 되면은 이제 가서 등기를 하죠. 등기소에 가서
그럼 내가 이 행정부에 가서 토지대장에도 내가 소유주를 바꿔달라고 하진 않아요. 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만 하면은 원래 소유주가 토지대장에도 지금 갑소유 돼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소유로 넘어오죠. 등기부상 내 소유로 넘어오면은 그거를 법원에서 행정부로 서류를 보내줘요. 이걸 촉탁이라 그래요. 촉탁. 서류를 보내주면은 이제 행정부에서는 법원에서 보내온 그 서류를 보고서 아, 소유권자가 바뀌었네 라고 그냥 표시만 해줄 뿐이에요. 행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은 물적사항에 대한 거예요. 측량을 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경계고 그 전체 면적은 얼마이고, 이거 관할은 누구예요? 행정부예요. 소유권 관계에 대한 관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선적으로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 정리된 사항을 촉탁을 하면은 행정부에서는 그거를 받아서 서류상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며칠 걸릴 수가 있죠. 며칠 걸리죠, 당연히. 며칠 걸리는데 그 사이에 뗀 거예요. 아직 이게 바뀌기 전에 뗀 거죠, 양쪽을 모두 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표시 사항이 다를 수가 있죠. 이럴 때 물적 사항에 대해서는 뭐를 믿어야 되고요, 토지 대장을 믿어야 되고,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거를 거래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양쪽을 다 떼봐야 되겠죠. 실제 이 면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지적공사, 옛날엔 지적공사라 그랬죠. 그 공기업. 그래서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경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많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 법지라는 거 있죠. 법지라는 걸 하면은 이제 법지는 이렇게 경사진 토지 요 부분의 면적은 사용을 할 수가 없거나 이용이 곤란한 거죠. 근데 측량을 할 때 여기서부터 측량하거든요. 나중에 공시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옹벽을 제대로 안 치면 이렇게 흙이 무너져 내리죠. 이렇게 흙이 무너져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중 되면은 이렇게 되면 원래 이 경계 지정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원래 처음부터 이 측량을 해서 기록을 할 때 처음부터 잘못 기록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진정한 경계를 찾게 되면은 원래 내가 알고 있던 만큼의 면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토지대장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 토지대장 수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누구한테 또 촉탁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등기소에다가 또 촉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그 표시사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런 거를 할 때마다 필지 단위로 한다, 획지 단위로 한다? 필지 단위로 한다는 거죠. 필지별로 그런 등기부나 토지 대장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란 얘기예요? 법적인 개념이란 얘기죠. 근데 획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필지에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 두 필지 이상의 몇 개의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다. 한 개의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요 구획을 하나의 획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필지인지 한 필지인지는 떼봐야 아는 거죠.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요 땅은 거의 대부분이 한 필지일 거예요. 하나의 획지가 거의 한 필지와 일치할 겁니다. 근데 구도시, 옛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도시에서는 몇 개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떼봐야 확인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다라고 얘기하고 경제적인 측면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법적인 측면의 개념이다. 법하면 주로 이제 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를 표시를 할 때 필지 단위로, 획지는 이제 부동산 활동의 단위, 하나의 가격 수준이 같은 일단의 토지. 경제적인 측면 하면은 주로 가치, 가격, 수익, 비용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단어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나지건부지 했죠.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건물이 있어서 대체로는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이 돼요. 나지가 활용 가치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나지 가치가 더 높아서
그런 경우에 건부지는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건 이제 개발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기존에 건물이 있는 그런 토지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헐고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건부 증가가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지빈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사진면의 토지죠.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죠. 빈자가 물가빈이라는 어려운 한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률 용어에서는 바닷가로 바꿨죠. 주로 모래사장으로 많이 되어 있다 그랬죠. 이 부분은 측량은 하지 않습니다. 측량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활용 가치는 있다. 이렇게 측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없어요. 근데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빈지. 그다음에 뭐 포락지 이런 것도 했고요.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이렇게 물의 침식 작용과 관련된다 그랬죠. 주로 물이 침식 작용을 하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게 무너져 내려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가 포락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뭐 이런 단어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의 종류했어요.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그래서 자연적 특성 하면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인데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어떤 거를 외울 때는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더라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내려오면서 기억하는 것이 훨씬 기억하는 이 속도가 빠릅니다. 이 암기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나씩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성 했죠. 그러면 부증성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영속성 다시 올라가서 개별성 이렇게 외우라고요. 다시 올라가서 인접성 이렇게 하면은 한두 번만 하면은 쫙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안 해요. 다시 돌아갔다 오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만 하기 때문에 이제 잘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암기 요령이에요, 그것도. 반복해서 한 번씩 더 터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병사,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용병사,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런 인문적 위치,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 속성은 뭐 그냥 간단하게 전하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부동산 강론이에요. 강론의 경제론을 봅니다. 경제론. 지난주에 혹시 민법 처음 들으셨나요? 새로운 세상을 보지 않으셨나요? 세상에 저런 내용, 저런 거 공부하는 것도 있냐? 이렇게. 지금 결론도 그렇고요. 사실 그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면은 처음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이 끝까지 10월까지 가면 좋겠는데요. 중간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경제론. 여기서는 이제 수요 공급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요 공급의 얘기가 있고요. 경기 변동이 있는데 이 경기 변동은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순환에서는 이 수요 공급의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수요 공급은 이 자체로 네 문제가 출제돼요. 자체로. 요거는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자체로 네 문제인데 뒤에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는 정책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파리 대책 같은 지난 이제 파리 대책에서 투기 지역으로 묶었나요? 그래서 뭐 거래가 뚝 끊겨버렸죠. 많이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게 수요가 그런 규제를 하게 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확 줄어버리죠. 정부가 정책을 쓰게 되면은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치겠죠. 수요 공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정책론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단원입니다. 일단 수요 공급에서는 그 개념의 내용이 중요하고요. 개념에서도 특히 유량이다라는 단어, 저량이라는 단어, 이거 개념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요거 이제 중요해요. 당연히 이제 올해도 출제가 됐고요.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거 중요해요. 이것도 당연히 출제가 됐고요. 다음에 탄력성. 이것도 당연히 출제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원래 출제가 안 됐는데 나머지는 다 출제가 됐어요. 전부 다 중요해요. 근데 오늘 당연히 이제 11월 12월 수업이니까 아주 자세히 들어갈 수는 없고요. 대략적인 것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수요 공급, 수요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설명 듣고 나중에 교재를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요 공급 많이 들어보시죠? 수요는 뭐 사는 거, 공급은 뭐 파는 것 또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우리가 수요 공급을 왜 배우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그 자체를 질문하지는 않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전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왜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가 하면은, 이 수요 공급, 지난주에 혹시 말씀드렸나요? 수요 공급이 만나는 무대가 시장. 수요 공급하면 뭐 생각해야 되고요? 시장 생각해야 되고요. 시장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수요 공급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에 혹시 뭐 아이템 거래한다면 이런 거 말씀드렸나요? 그 아이템을 사려는 사람, 이 인터넷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려는 사람도 있고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시장이 형성된다 그랬죠. 사려는 거, 이게 이제 수요, 팔려는 거 공급이에요. 우리는 시장이라고 하는 무대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뭘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하면서 가격이라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을 드릴 건가 하면은, 시장이라는 것을 무대로 표현하여, 그 무대 왼쪽에, 여러분이 오셨을 때 무대 왼쪽에 수요자들이 등장하고요, 무대 오른쪽에 공급자들이 등장할 거예요. 자, 이 수요자와 공급자는 무대에 등장하는 두 주연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주연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연기를 한다면은, 연극에서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한다면 그 작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작품을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기하는 작품의 제목은 가격이에요. 가격. 근데 그 결론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 결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결론은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경제학에서 표현하는 방식대로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이 O냐 X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을 가는 그 과정이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도 등장하고 공급자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가 더 많아지고 적어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만약에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그 수량이 똑같다면 가격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비슷하면은. 됐나요? 그런 것이 이제 결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요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는 물건을 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려고 하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시험에 질문은 하지 않아요. 질문은 하지 않지만 그걸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를 쓴 사람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쓰기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쓰기 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계약서 써버렸으면 이 사람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실행을 이렇게 막 내고라 그러나요? 협상을 하는 그 과정에서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사려는 사람이
더 이상 비싸게는 안 주겠다라고 버티고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자꾸 중개사무소에 들어와서 물건 알아본다고 하면 이 지금 앞에 앉은 사람 속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는 이거 못 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쓰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물건 내놓는 사람들도 물건 보러 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여섯 명 막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올려서 내놓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 사려는 사람이에요. 사려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수요라는 것을 측정을 할 때는, 시장에 얼마만큼 수요가 많은지를 측정할 때는 산 사람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사람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 사람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팔려고 하는 사람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 수요와 공급을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라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굉장히 이제 일단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더 있으면 설명이 되니까 일단 요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고 있죠. 일정 기간은 이제 어떤 시점과 시점의 사이를 얘기하는데,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부동산의 경우에는 평생을 가봐야 이거 집을 몇 번 사겠어요? 그죠? 일생을 다 놓고 봤을 때도 집을 몇 번 못 사니까, 예를 들기에는 조금은 부동산은 부적절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잘 먹는 사과라는 이제 재화를 예를 든다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먹으려고 하는 양,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부동산에 적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앞으로 한 달 동안 먹으려는 사과의 수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먹으려고 하는 양과 일주일 동안 먹으려고 하는 양은 다르겠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간을 정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한 달이냐, 일주일이냐.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것을 유량 개념이라 그래요. 유량. 이 유자는 흐를 유자를 말해요. flow, 영어로는 flow,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일정 기간, 이게 영어로는 flow,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절약 개념이에요. 여기에 이제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스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거는 예외예요. 예외적으로 이제 일정 시점에 어떠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절약인데, 유량과 절약을 구별하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유량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이에요. 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럼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정답이고요. 많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연봉이 1,000만 원이면 쫓겨나겠죠. 월급이 1,000만 원이면 많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했죠. 연봉인지 월급인지는 빼버렸죠. 이러면은 크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량 개념은 반드시 뭐를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간을 말을 해줘야 크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소득인데, 자, 이걸 이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가능한 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제가 만약에 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제 소득을 1,000만 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학원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저한테 지불하는 거죠. 학원 입장에서는 그게 소득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지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럼 학원 입장에서도 이거를 월간 또는 연간 이렇게 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소득이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지출, 비용 이것도 뭐를 전제로 얘기를 해야 돼요? 기간을 전제로 얘기하죠. 맞나요? 예, 어느 한쪽에서의 수입이라는 것은 반대쪽에서는 지출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한쪽이 유량 개념이면 다른 쪽도 유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한 달간으로 주니까 한 달간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지출이든 수입이든 다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자, 지출과 이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게 모두 다 무슨 개념이에요? 소득 개념에서 유량이에요. 한쪽은 소득이지만 한쪽은 비용, 지출이에요. 다 유량 개념이에요. 자, 근데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무슨 소득이 있어요? 임대소득도 있죠. 또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다른 게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자소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소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다 유량이에요. 유량. 이자 뭐라고요? 유량, 이자 유량, 이자 소득. 그것도 소득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지. 항목 하나하나별로 다 암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임대료가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유량이에요. 임대료가 주는 쪽에서는 비용이지만 받는 쪽에서는 소득이니까 이게 뭘 임대료냐? 연간 임대료냐?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암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전제를 하기를 수요는 뭐를 전제로 측정한다?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한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근데 저량은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저량의 대표적인 거 한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연관된 몇 개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한다 그랬죠. 그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게 재고예요. 재고. 재고가 무슨 뜻이에요? 재고가 있을 제 창고 고자예요. 창고에 있는 양 이런 뜻이에요. 냉장고 할 때도 고자가 그 창고 고자예요. 냉장고. 냉장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냉장고에 계란이 10개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냉장고에 10개 있었어요. 계란 10개. 이게 무슨 개념? 저량 개념, 저량. 집에 들어갔더니 냉장고에 계란이 7개 있네요. 무슨 개념? 그것도 저량 개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러면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몇 개가 지금 사라졌어요. 3개가 사라졌죠. 그 3개가 지금 집에 있는 누군가가 먹어버린 거죠. 그 내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 그 시점과 시점의 그 변한 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점과 시점의 변한 양 몇 개? 3개. 그 3개는 무슨 개념? 내가 집에서 나올 때, 집에 들어갔을 때, 요때 사이, 이 사이가 기간 아니에요. 요때 몇 개 있었어요? 요때는 요 사이에 몇 개 줄었어요. 요게 무슨 개념? 요게 유량이라고. 그동안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때 몇 개 있었다. 10개 있었다. 요때 몇 개 있다. 요거 다 저량계라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양. 확인했을 때 있었던 양. 확인했을 때 있었던 양. 맞나요? 그럼 속으로 생각하겠죠. 누가 3개 먹었네. 누가 3개 먹었네. 이 3은 뭐라면 3. 3은 유량이래요. 3은 유량. 그동안에 변한 양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점과 시점의 사이에 변한 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량이 돼요. 작년 이맘때 23만 됐어요. 23만, 4만. 여기 인구가. 지금 한 29만 정도 된대요.
작년 이맘때 24만이면 24만이란 숫자는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저량. 지금 29만 정도 돼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저량. 그러면은 지난 1년간 몇만 명 늘었어요? 지난 1년간 24만에서 29만이면 이제 빼기도 안 돼,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멀쩡한 사람들 모셔다 놓고 이제 5만 명 늘었잖아요. 작년 이맘때 24만 명에서 지금 현재 29만이면 맞나요? 그럼 5만 명 늘었죠? 그럼 1년간 몇만 명 늘었어요? 1년간이라 그랬죠, 지금. 1년간. 거기에 5만 명 늘었죠? 5만 명이라는 숫자는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집에 나올 때 지갑에 얼마 들고 나오셨어요? 이러면 제가 뭐를 묻는 거예요? 저량을 묻는 거죠. 집에 나올 때 얼마 들고 나왔어요? 저량 묻는 거라고요. 집에 들어갔을 그때 10만 원 들고 나왔는데 집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6만 원 남아 있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6만 원. 이거 무슨 개념? 저량. 나올 때 들어갔을 때 그 사이에 얼마 썼어요? 4만 원 썼죠. 무슨 개념? 유량. 됐나요? 이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거, 저량을 전제로 측정하는 거. 우리는 뭐를 전제로 측정한다? 유량을 전제로 수요를 측정한다, 이 말이에요. 저량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재고 개념, 재고 개념. 있는 양 개념이에요. 그 재고 개념의 대표적인 게 자산이에요, 자산. 여러분 자산이, 갖고 계신 자산이 얼마나 돼요? 라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집, 자동차, 금괴, 모피코트, 무슨 명품 가방, 자산 가치를 다 합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난 1월 1일 그 당시에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다르겠죠. 자산 가치라는 게 그때 집값 바뀔 수 있죠. 자동차도 이제 낡아지면서 이게 점점 감가가 되고 다를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측정할 때는 뭐를 전제로 측정해야 돼요? 이게 언제적 자산을 묻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자산은 무슨 개념이다? 저량 개념이죠. 그때 있는 양을 그 당시 어떤 언제적 얘기를 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그 자산에는 은행에서 돈을 얼마 빌렸든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 명의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자산이란 말도 써요. 순자산이라는 말은 대출받은 거는 빼버려야 돼요. 빚은 빼버려야 돼요. 순수히 내 것이 얼마냐. 그러면 순자산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빚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빚이라는 거는 내가 계속 이렇게 갚아 나가다 보면은 또 줄 수도 있고 이자도 못 갚으면 늘어날 수도 있는 개념이 그게 빚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빚도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것도 무슨 개념? 저량 개념. 그래서 자산도 저량 개념, 부채도 저량 개념, 순자산도 저량 개념. 그와 관련되는 것들은 다 저량 개념이에요. 아까 소득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게 유량인 것처럼 관련되는 게 다 유량인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저량이에요. 자산, 부채, 순자산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함께 기억을 해야 이해를 해서 학습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항목별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유량, 저량 개념이고 다음에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했죠. 구매하고자 하는 해서 이게 사전적 개념이요, 사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사전적으로 하는지. 사버린 것은 소용이 없다 그랬죠. 사려고 하는 사람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이요. 아직 사기 전의 상태.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하는데, 자, 요거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구매 의사도 있고 지불 능력도 있으면은 요거는 유효 수요라 그래요. 네, 구매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 안 되면 요거를 잠재 수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요의 크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데 유효 수요만 측정할까요? 잠재 수요도 측정할까요? 잠재 수요도 측정할까요? 유효 수요만 측정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유효만? 여러분들이 요즘은 잘 못 들어보실 거예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 많이 들어봤어요. 약장사들이 약 팔 때 애들은 가라 그래요. 왜 가라 그럴까요? 걔네들은 필요 없어요. 약장수가 약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애들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시장에 오려면 뭐 들고 와야 돼요? 돈 들고 와야 돼요. 돈 들고. 필요 없어요, 얘는. 뭐만 측정한다? 유효 수요만 측정해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면은 그러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면. 지난 8월 2일 때도 그 대출 조건 강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대출 조건을 완화시켜버리면은 뭐가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로 바뀔 수 있어요. 이 능력에 뭐도 포함시키는가 하면은 대출 받는 것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거는 상환 능력도 있다.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잠재 수요가 대출 받아서 돈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수요가 되는 거예요. 일단 시장에 오려면 뭐 들고 와야 된다고요? 돈을 들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뭐만 측정한다? 유효 수요만 측정한다. 자, 여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유량 재량 중에 뭐를 원칙으로 측정하고 유량으로 측정하고 사전적 개념, 사후적 개념.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수요, 잠재 수요, 유효 수요 이렇게 해서 수요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수량으로 나타낸 거를 수요량이라 그래요. 수요량이 뭐예요? 물으면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수량으로 표시. 수요의 크기 수량으로 표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사과를 예를 든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먹을 사과를 산다면 지금 한 박스 20kg에 5만 원을 한다. 20kg에 5만 원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를 사시겠어요? 앞으로 한 달간 먹을 거. 킬로그램 단위를 나눌 수 있다면은 20kg에 5만 원이니까 10kg이면 25,000원. 1kg이면 2,500원. 100g이면 250원이죠. 그러니까 100g 단위로 250원이다. 100g이 250원이라면 얼마만큼 사시겠어요? 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몇 킬로그램 사겠다. 한 달 동안 몇 킬로그램 사겠다. 그걸 수량으로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죠. 저는 한 달이면은 20kg 혼자 먹어요. 저 혼자.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 저 혼자 20kg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20kg 가지고 부족해요. 식구가 다 먹으려면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지금 100g당 250원인데 100g당 250원인데 앞으로 한 달 동안 한 몇 킬로 정도면 될까요? 아무렇게나 말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0kg. 알려드릴게요. 10kg. 얼마면 될까요? 3일에 한 박스. 이러면 이제 200kg이에요. 한 달이면. 3일에 20kg이면 30일이면 200kg이에요. 좀 보통 이 세계와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자,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죠. 누구는 20kg보다 조금 더 많은 한 뭐 25kg, 30kg. 누구는 10kg밖에 안 되고요. 누구는 300kg고요. 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근데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한 25kg 저희 집은 그렇게 사려고 하는데 지난달에도 그렇게 샀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달에는 4만 원이었어요. 지난달에는 4만 원, 100g당 200원이었어요.
그러면 지난달에 비해서는 보통의 경우라면 이번 달에 사려는 양은 지난달에는 100g당 200원이었고 이제는 100g당 250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사려는 양을 좀 줄이겠죠. 예, 그때 좀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사려는 양이 언제는 뭐 25kg 됐다가 언제는 20kg 됐다가 누구는 300kg 됐다가 뭐 200kg 됐다가 누구는 10kg 됐다가 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겠죠. 차이 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늘 일정하지 않고 그때마다 이게 수량이 다를 수가 있죠. 그 수량이 달라지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다를까?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를까? 그 달라지게 되는 요인을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달라질까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가격이에요, 가격. 자, 가격 말고 뭐가 더 있을까요? 이렇게 사려는 양이 다른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소득도 있겠죠. 여기 계시는 이분은 소득이 엄청 많은가 봐요. 소득도 많고 막 한 달에 300kg요. 300kg 이 소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자, 소득도 있을 수 있죠. 납득이 되시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정도. 기호라 그러죠. 좋아하는 정도. 저는 사과를 좋아하니까 많이 먹고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별로 안 먹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좋아하는 정도. 기호. 또 뭐가 있을까요? 식구수가 있죠. 식구수. 식구수가 많아요. 별로 없죠. 이러면 이제 적은, 그래서 적은 거예요. 식구수가 많죠. 내 식구는 많지도 않은데.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제 기호가 엄청난 저거죠. 가족수예요. 가족수. 이거는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가족수인데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인구 같은 거예요. 자, 근데 또 있어요. 이거 하나 비워놨죠. 이 뭔가 하면은 제가 사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과일은 다 좋아해요. 근데 사과 사려고 봤더니 귤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서 반값이에요. 귤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서 반값이면 눈길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귤로 가면서 사과를 똑같은 양 사나요? 아무래도 좀 줄이겠죠. 사과 수요량에 누구 가격이 영향 미쳐요? 귤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과 수요량에. 그러니까 사과 수요, 이게 사과예요, 얘가 사과인데, 사과 수요량에 사과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재화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관련재라 그래요, 관련재. 관련재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앞으로 그 재화의 가격이요. 사과 수요량이면 사과 가격, 아파트 수요량이면 아파트 가격. 거기에다 요 뒤에 두 가지, 요 총 합쳐서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기억을 못해도 이 세 가지는 앞으로 계속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한 5, 6월 달 가면 이제 한 개 정도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수요 결정 요인에. 사람들마다 이게 달라지게 되면은 수요량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수요량과 이제 수요 결정 요인.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복습도 했고요. 자, 이제 조금 숨 좀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서 조금 쉬고 머리 식히고 하겠습니다.